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과천에 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딱 30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3년 동안 말 그대로 오순도순 즐겁게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가버린 바람에 거의 20여 년을 남편을 마음에 두고 그리워하며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항상 슬퍼하거나 눈물바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남편과의 사이에서 둔 딸아이와 다른 가족들 덕에 늘 따뜻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고 있죠. 저에게 복이라면 가족 간의 불화가 거의 없다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요. 하지만 중간에 잠깐 한 1년쯤 저에게도 사람 때문에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바로 신우의 남편 때문이었는데요. 정말 예전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는 이것도 추억이다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셨어요. 흔히 이혼을 하면 자식들은 엄마와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반대로 아빠와 함께 살았어요. 정확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요. 엄마와 할머니는 결혼할 때부터 사이가 나빴는데 나중에는 아빠와의 관계도 나빠져서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뿐인 손녀였던 저를 너무 예뻐하셔서 엄마가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소송도 불사하셨다네요. 결국 저는 아빠 밑에서 자랐는데 고등학생 때 아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힘든 시간이 찾아왔어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던 아빠는 어떻게든 회사를 다시 일으켜보려고 애를 쓰셨지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이던 때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영영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엄마는 해외로 건너가신 지 오래였기 때문에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장례식은 저 혼자 쓸쓸히 치러야 했어요. 저를 아껴주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저는 졸지에 혼자가 되었죠. 온갖 알바를 다 해가며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저는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같은 회사에 있었던 건 아니고 남편은 변호사였는데 저희 광고회사와 같은 건물에 있었거든요. 아주 친절하고 예의 바르던 남편은 계속 마주치는 사람들과 늘 인사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인사성이 좋지 않았는데 얼떨결에 인사를 하게 됐고요.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층에 내리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후로도 꽤 자주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변호사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회사에서 꽤 떨어진 골목길에서 남편이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도와 리어카를 끌어주는 걸 보고 꽤 감동받았네요. 자기 양복이 다 구겨지고 더러워지는 걸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를 끝까지 도와줬는데요. 가만 보니까 근방에 있는 어르신이며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고 소소한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너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변호사 이미지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버렸구나 하고 반성했네요. 그런 사람이었으니 저하고 사귀고 결혼도 했던 것 같아요. 계산적이고 차가운 사람이었다면 변호사이니 더 배경 좋고 돈 많은 여자 찾았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튼 저희는 서로에게 인간적으로 끌렸고 3년 정도 사귀었어요. 저와 남편은 어느새 결혼이 기정사실화된 커플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저한테 자기 여동생을 소개시켜줬어요. 고등학생인 여동생은 남편하고 10살이나 차이가 났어요. 시부모님이 남편을 낳은 후 한 명을 더 원했는데 아이가 계속 안 생겼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둘도 없는 신우이니 이제부터 신우라고 부를게요. 신우는 집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정말 귀한 딸이었는데요. 사랑받아 티없고 밝긴 했어도 무례하거나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처음 보는 저한테도 어찌나 살갑고 편하게 대하든지 첫 만남부터 정이 확 가더라고요. 자, 소연아,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네 새언니 될 사람이다. 윤주야, 내 동생 소연이. 소연씨, 반가워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정말 듣던 대로 너무 예쁘고 귀엽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야말로 정말 청순하세요. 왜 오빠가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신우는 저를 정말 잘 따랐는데 어릴 적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나이 많은 여자만 보면 그렇게 정을 주고는 했다더군요. 저는 그런 신우가 안쓰럽고 너무 귀여워서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결혼 전부터 저와 신우는 나이를 뛰어넘어 정말 절친이 되어버렸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가는 길에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윤주야, 정말 고마워. 소연이하고도 잘 지내줘서 너무 고맙고 네가 이렇게 나이 여린 동생 있고 홀시아버지 모셔야 되는 집이라고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했었거든. 근데 윤주 네가 소연이도 그렇고 아버지한테도 너무 잘해줘서 정말 기쁘고 좋다.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할게. 고맙다고 해야 할 사람은 나지. 경민 오빠도 아버님도 아가씨도 다 나 고 하나 다름없는데도 집안 같은 거 하나 안 따지고 온전히 나 하나만 봐줬잖아. 아버님도 너무 따뜻하시고 좋으셔서 돌아가신 아빠한테 못 해드린 것까지 다 해드리고 싶어. 나도 오빠한테 더 잘할게.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저는 한창 뒷바라지가 필요한 신우를 위해서 시댁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물론 이 결정은 제가 했고요.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서 안 그래도 된다고 했지만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을 하려니 혼자 살 때와는 확실히 규모도 다르고 일할 것도 많아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제 경력 같은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동안 따뜻한 가족이 그리웠었는지 시아버지가 있고 신우가 있고 남편하고 그렇게 넷이 복닥거리고 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행복했고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너무나도 짧기만 했어요. 남편과 3년을 그렇게 살며 앞으로 더 행복할 일들만 남았다고 믿었건만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3개월 정도 투병 생활을 하고는 허망하게 떠나버렸어요. 엄마는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일찍 헤어졌고 아빠도 보내드려 봤으니 이런 이별이 힘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언제나 힘들었어요. 실은 남편을 떠나보낸 게 제 인생에서 가장 괴롭더라고요. 그때 저는 겨우 33이었고 신우는 막 대학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우리 아이는 2살밖에 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를 나이였고요.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하다. 우리 경민이가 너무 빨리 가버려서 너를 힘들게 하는구나. 너 아직 앞날도 창창하고 서아도 어리잖니? 그러니 너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어.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네 살 길 찾아서 가라. 너 잘못하면 평생 고생한다. 내 말 들어. 아버님, 저는 아버님하고 아가씨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오빠 가버렸다고 제가 획 떠나면 전 나중에 저 세상 가서 오빠 얼굴 못 봐요. 아버님하고 아가씨가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저 혼자 편하자고 떠나겠어요. 그리고 저 힘들지 않을 거예요. 아버님하고 아가씨 떠나는 게 더 싫고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해볼게요. 오빠가 남겨준 재산도 있고 저 할 수 있는 만큼 잘 해볼게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셨던 시아버지는 그날로 당신이 근무하셨던 기관에 시니어 클럽에 연락을 해서 일주일에 3번 보조 업무를 하기로 하셨어요. 신우이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휴학을 하고 일을 하겠다길래 그거 말리느라 진땀을 뺐네요. 대신에 과외 알바를 하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저는 전에 있던 회사 팀장님의 도움으로 어느 케이블 TV에서 프로그램 구성을 맡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열심히 살아서인지 생활은 나름 굴러갔어요. 저는 녹화가 늦게 끝나도 집에 돌아오면 뭐 하나라도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걸 직접 만들어 놓곤 했어요. 신우도 시아버지도 제가 만든 음식을 너무 좋아했고 특히나 신우는 저를 엄마처럼 의지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지 제 음식에서 엄마 느낌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아니 저는 한 가지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어요. 신우가 대학교 4학년이 됐을 때는 과외 아르바이트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정말 엄마처럼 용돈도 시아버지 몰래 더 주고 가끔 밖에서 만나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이나 화장품도 사줬네요. 신우는 그런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그건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신우한테 잘하는 걸 눈치채시고 일부러 저한테서 용돈도 안 받으실 정도였거든요. 남편이 갔어도 저희 가족은 모두 서로를 위하며 돈독하게 지냈어요. 딸아이도 건강하게 잘 커갔고 신우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꽤 큰 회계사무소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렇게 어엿한 사회인이 된 신우는 이제 저더러 더 이상 일하지 말라며 기어이 저를 집에 들어 앉히더니 가장 노릇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우가 4년 정도 일만 하자 저와 시아버지는 슬슬 신우가 결혼 생각이 없는 건가 걱정이 됐어요. 남자친구 사귀는 기미도 없었고 누구를 따로 소개하지도 않았었거든요. 대학 때까지는 그래도 좀 만나는 남자가 2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저와 시아버지가 신우 선이라도 보게 해야겠다며 걱정하던 즈음에 저는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됐어요. 바로 어릴 때 헤어졌던 엄마를 만나게 된 거였는데요.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오랫동안 살던 엄마는 노년이 되어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 요지의 건물들을 사고는 그 다음에 한 일이 저를 찾는 거였다더군요.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저를 데려갈 수도 없었고 아빠와도 사이가 나빠져 헤어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쩐지 제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엄마와 만나고 싶지 않았고 괜히
심술 부리고 싶었죠. 그런 저와 저희 엄마 사이를 연결해 준 건 다름 아닌 신우였어요. 언니, 언니도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다 알잖아요. 언니 섭섭함도 이해하는데 어머니 그동안 언니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나이도 많으신데 언니가 풀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엄마한테도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신우가 고마워서라도 엄마를 만나야겠다 마음먹었고 대신에 신우한테 약속을 받아냈죠. 알았죠, 아가씨? 좋은 사람 생기면 꼭 결혼할 마음 갖기에요. 강요는 안 할게요. 인연이라는 게 억지로 생기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와 아가씨는 약속을 했고 저도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와는 오랜 세월 회포도 풀었고 이제는 가끔씩 만나기로 했어요. 당시 저는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동네 친한 아줌마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했어요. 집에서 다들 말렸지만 뭐라도 해야지. 몸이 근질거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쓸 용돈도 쏠쏠하게 벌고 재미있게 일을 했죠. 그리고 몇 달쯤 지났는데 갑자기 신우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남자를 데려온다는 거였어요. 저를 비롯해서 식구들이 전부 말 그대로 뛸 듯이 기뻐하며 남자를 맞이했어요. 알고 보니 남자는 신우의 고등학교 10년 선배인데 대학 때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봤을 때부터 반했었대요. 신우가 받아주지 않아서 실망이 컸었는데 얼마 전 우연히 신우를 다시 만나서 엄청 들이댔다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는 이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정형외과 전문의가 된 사람이었어요. 제가 원래 소연이를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한 번도 안 받아줬는데 이렇게 커서 다시 만난 걸 보니 이건 뭐 빼박이다 싶더라고요. 넘어올 때까지 찍어보자 했죠. 어째 말하는 게 저렴하고 사람이 가벼워 보였지만 신우가 좋다는 사람이니 저희 가족도 다 반가워했어요. 나중에 신우한테 물어보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계속 나 좋다고 따라다니니까 다시 나한테 이렇게 해줄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어요. 이게 맞나 모르겠지만요. 그때 신우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신우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저희 집 근처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신우가 그러자고 했다는데 남자는 처음에는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3년만 여기서 살고 이사가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갑자기 저희와 떨어지는 게 영 마음이 안 좋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나갔던 식당이 문을 닫고 대신 뷔페 사업을 한다며 저더러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게 시아버지가 해보고 싶으면 마음껏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서엄마 하고는 싶은데 혹시 실패할까봐 걱정인 것 같다. 그런 염려 마라. 우리 먹고 살 걱정 있는 거 아니잖냐. 그 정도 실패해도 메꿀 수 있으니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봐. 사람이 자기 일 하는데 나이가 어딨냐. 오히려 네 나이면 한참 뭐 해볼 때 아니겠어. 저는 시아버지 응원에 의지해서 출장 뷔페 일을 하게 됐어요. 친정 엄마도 열심히 해보라며 좋게 봐주셨고요. 그러다 보니 바빠져서
신우와 신우 남편을 챙기기 힘들었네요. 신우 남편과도 제대로 얼굴 볼 일이 없었고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나서 어느 사무실 개업식에 출장 뷔페를 가게 됐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지휘하는 역할이라 직원들과 함께 나가서 이것저것 챙겼어요. 그런데 제가 간 그 건물에 신우 남편이 페이닥터로 있는 병원이 있었던 거였어요. 하필 신우 남편은 제가 뷔페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양손에 들고 버리는 장면을 봤는데요. 그때 신우 남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저를 경멸하듯 바라보다가 제가 아는 척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쌩 돌아서 가버렸던 그 모습을요. 그 후 신우 남편은 다른 가족들 없는 데에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코웃음을 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루는 저를 자기 병원 앞까지 부르더라고요. 뷔페 예약 때문에 음식 가격 맞추느라 바쁜 와중에도 저랑 자매나 다름없는 신우의 남편이 부르니 불이 나게 갔죠. 그랬더니 저한테 쪽지 하나를 주면서 건방진 말투로 이러는 거였어요. 거기 적힌 것 좀 만들어서 오늘 밤까지 저희 집에 갖다 주세요. 반찬이네요. 불고기, 물김치, 김치볶음에 초밥도 있네요. 아줌마,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내가 소연이 때문에 그 동네 살기는 하는데 솔직히 나는 우리 집 가까운 데서 우리 엄마 밥 얻어먹으며 살고 싶었거든요. 하도 소연이가 자기네 집 근처에 살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기로 했는데 그러면 내가 처가 가까운 데 사는 보람은 느끼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다 오늘 밤까지 부탁해요. 내가 밤 9시에 들어가니까 그때 초밥 먹을 수 있게 그 전에 해다 놓으세요. 거의 명령조로 말을 하고는 제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건물로 쑥 들어가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걸 시작으로 신우 남편은 저를 이리저리 부려먹었어요. 드라이클리닝 할 옷을 저더러 세탁소에 맡기라고 하거나 신우가 출장 갈 때에는 자기도 골프 치러 간다면서 집 청소를 맡길 때도 있었어요. 저한테 대하는 태도는 아주 불량했지만 신우한테만 잘한다면 괜찮다는 마음으로 묵묵히 다 줬죠. 그런데 한 번은 저한테 반찬을 간 걸로 굉장히 면박을 주더라고요. 신우가 일 때문에 대기업 파견 나가 있을 때라 집에 못 들어오던 때였는데 그때 정말 저한테 시건방을 떨었어요. 이봐요 아줌마, 내가 멸치볶음에 아몬드 아끼지 말고 넣으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 뭐야? 갈비찜이 왜 이렇게 질겨? 그리고 저번에 내가 맡기라고 했던 니트 세탁소에 안 맡겼던데 뭐 벌써 치매 와요? 왜 사람 말을 띄엄띄엄 듣지? 서방님, 나도 말했는데 니트 그건 세탁소에 안 맡겨도 되는 거니까 쉬는 날 집에서 살살 빨면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갈비찜이 이것도 질기다고 하면 안 되죠. 뼈가 쏙쏙 빠지는데 이걸 질기다고 하는 건 억지예요. 멸치볶음도 그래요. 나는 아몬드 많이 넣는다고 넣은 거고 모든 음식에는 조합이라는 게 있는 건데 무조건 한 가지만 많이 넣으면 균형을 해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트집 부리지 마요. 참네, 웃기고 있네. 허드렛 일 하는 주제에 무슨 균형이니 조합이니 아는 척은. 그리고 빨래, 내가 왜 빨래를 하나? 정 세탁소 갖다 주기 싫으면 아줌마가 해요. 왜 세탁소 가고 아몬드 팍팍 넣고 갈비찜 부드럽게 하려면 돈 더 들어가니까 못하나? 하긴 뭐
고급진 걸 해봤어야 알지. 말 좀 조심하지 그래. 서방님은 나한테 아줌마가 아니고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맞는 거지. 안 그래? 그리고 허드렛 일이라니. 내가 무슨 허드렛 일을 한다고 그래? 어쭈? 이제 막 반말하네? 소연이 없다고 본색 드러내나? 나 그쪽이 쓰레기 치우고 음식 만드느라 땀 뻘뻘 흘리는 거 다 봤는데 어디서 아직도 무슨 사업하는 사람 행세하려고 그래. 그리고 나한테 호칭을 놓네. 그럴 거면 그쪽도 나보고 의사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나는 댁 같은 사람한테 서방님이라고 불리는 거 아주 쪽팔리고 싫거든. 지금 말 다 했어요? 뭐? 쪽팔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마침 그때 시아버지가 신우 집에 들어왔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현관에서 신우 남편이 하는 말을 다 들었나 보더라고요. 이봐 김서방, 자네 지금 우리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나? 아무리 자네가 의사라고 해도 자네보다 집안 윗사람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아주머니께서 음식 해다 주시는 걸로 너무 생색내시고 저한테 하도 잔소리를 하셔서요. 제가 바쁘고 고된 거 장인어른도 아시죠? 저는 도저히 시간을 내서 청소나 빨래를 할 수 없는데 저보고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 제가 좀 발끈했네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지만 일단 눈 질끈 감고 참았어요. 시아버지가 괜히 걱정하실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때 차라리 그놈의 본성을 다 폭로하고 하루라도 빨리 신우와의 관계도 청산하게 하는 게 나을 뻔했다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아무튼 저는 그때 아무 말 없이 나왔는데 나중에 시아버지가 그 일에 대해 신우한테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신우는 그 일로 남편과 크게 싸웠고 저한테 다시는 함부로 하지 말라며 단단히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신우 남편은 대면대면 지냈지만 그래도 신우 남편이 신우 있는 데에서는 저한테 공손한 척이라도 하는 걸 보고 그나마 신우를 좋아하긴 하나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몇 달 후 신우 남편이 자기 병원을 개원하게 됐는데요. 신우 남편이 병원을 낸 건물이 바로 친정엄마 건물이었어요. 병원 자리를 알아보던 신우가 저한테 혹시 엄마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고 제가 엄마를 신우한테 연결해줬거든요. 일이 잘 됐는지 거기에서 개원을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개원 파티를 병원에서 한다며 저한테 출장 뷔페를 부탁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딱 그 시기에 신우는 외국 출장을 가게 돼서 참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개원 파티니까 신우 남편이 저한테 함부로 할 일은 없겠다 하고 별 걱정 안 하며 준비를 했죠. 신우 남편 파티니까 더 신경 써서 음식도 만들었고요. 그런데 마침 시아버지가 허리를 삐끗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셨어요. 결국 저희 집에서는 저만 개원 파티에 참석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죠. 저는 출장 뷔페를 준비하면서 직원들한테도 신우 남편 병원 파티니까 잘 부탁한다고 했고 직원들도 축하한다며 원래 주문했던 것보다 1.5배는 많은 양을 준비해줬어요. 그렇게 개원 파티를 준비해서 1시간 먼저 도착해 직원들하고 함께 열심히 세팅을 했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관리하는 입장이라고 손 놓고 입으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직접 함께 손에 양념 묻히고 설거지해가며
일하는 스타일이죠. 제가 준비를 다 해놓을 즈음에 엄마가 60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하고 함께 들어오시더라고요. 내가 이 교수님한테 허리수술 받고 나왔는데 마침 네 신우 남편 전공의 때 지도교수였다지 뭐니?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니? 그래서 오늘 개원 파티 한다는 말에 잠깐 들르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오셨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의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원 별 말씀을요. 저랑은 자주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저랑 자꾸 보고 친해지면 아프다는 뜻이잖아요. 그나저나 따님이 참 곱네요. 어머니 많이 닮았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신우 남편도 오고 신우 남편 손님들이 점차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본 신우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저를 잠깐 보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사람들 눈치를 보며 다짜고짜 저를 병원 밖으로 밀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이래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라니? 그쪽이야말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댁이 뭔데 교수님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댁 같은 사람은 저기서 말 섞을 급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분수를 모를 수가 있지? 그리고 누가 알아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오늘도 나와요? 대충 차렸으면 눈치 봐서 얼른 빠져야지. 아니, 처가에 이런 식당 아줌마가 있다는 거 내 지인들이 알아봐. 내 꼴이 뭐가 되겠어? 아줌마,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돼? 낄 때 끼고 빠질 때는 빠져야지. 당장 가지 못해? 아니, 내가 신우 남편 개원 파티 여는 뷔페 업체 관리자인데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해요?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관리자 좋아하시네. 거 허세 좀 부리지 맙시다. 그리고 아무리 관리자여도 저기는 거진 다 의사거나 명망 있는 사람들만 오는 자리라고. 하, 어디서 식모 같은 사람이 우리랑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들어.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말 다 했어? 나 없을 때 우리 언니한테 계속 이런 식이었어? 네, 출장 갔던 신우였어요. 신우는 그래도 남편 개원 파티에 참석하겠다고 귀국하자마자 바로 남편 병원으로 온 것 같은데 제가 자기 남편한테 심한 소리 듣는 걸 바로 목격한 거였죠. 신우 남편은 신우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지더니 어쩔 줄 모르더군요. 아, 저기 그게 말이야. 소연아, 오해야. 오해. 다 오해야. 언니, 이 사람 언니한테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그때 아빠가 본 게 다가 아닌 거죠? 저는 비겁한 신우 남편의 모습에 더는 감싸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는 표현으로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신우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아니 아줌마, 그게 뭐예요? 이런다고 뭐 좋을 게 있다고? 내 편 좀 들어주면 어디 덧나요? 신우 남편 말이 끝나자마자 신우는 철썩하고 자기 남편 따귀를 때려버렸어요. 신우 남편은 너무 놀라서 자기 뺨을 잡고 입만 벌리고 있더군요. 내가 진짜 오빠가 주식 투자 잘못해서 돈 다 날리고 선배들한테 미움 사서 페이닥터 잘려도 어떻게 좀 봐주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언니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여기 병원 자리도 정말 다른 데보다 20%는 싸게 월세 깎아주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식구 안 보는 데에서 언니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었단 말이지? 당장 이 병원 뺀다고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기 소연아, 아니야. 잘못했어. 내가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지금은 나도 너무 당황해서 말이 헛나온 거야. 아줌마, 아니 아주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소연이 좀 말려주세요. 네? 아, 나 미치겠네 이거. 밖이 소란하니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나왔는데 그 중에는 엄마와 교수님도 있었어요. 엄마는 저희를 보고 놀라서 다가오셨어요. 윤주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 엄마, 그냥 좀 그럴 일이 있네. 저와 엄마가 직접 이야기하는 걸 목격한 신우 남편은 정말 그 자리에서 기절이라도 할 것처럼 안색이 창백해지더군요. 신우가 엄마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하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 이 병원짜리 다시 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폐를 끼치게 돼서 어떡하죠? 제가 손해보시는 거 전부 보상하겠습니다. 근데 저 사람하고는 더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신우 남편이 저질렀던 일과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알려지게 되었고 엄마와 교수님도 한심하다는 듯 신우 남편을 보다가 혀를 찼어요. 교수님은 신우 남편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사장님 봐서 자네 개원식에 참석한 건데 사장님 따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굴어? 그것도 처가 윗사람 아니야. 자네 이런저런 소문 들려도 나 걸러서 드리려고 애썼어. 그런데 이제 보니 자네 정말 못쓰겠군. 자네가 사람이 가볍기는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믿었건만. 이게 뭔가? 자네 다시는 나 어디에도 부르지 말게. 나는 자네를 내 제자라고 하고 싶지 않아. 교수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제 처가 윗사람이 이런 하찮은 일을 한다는 게 부끄러워서 그랬을 뿐이지 나쁜 뜻은 없었어요. 그 말에 엄마가 신우 남편 멱살을 확 잡았다가 겨우 참으며 놓으셨어요. 뭐가 어째? 하찮은 일? 어떻게 사람이 그래? 그런 식으로 사람 차별하나? 의사들은 다 그런가? 그런가요, 교수님? 우리 딸이 하는 뷔페 사업이 하찮아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관리직이면서 이렇게 손수 솔선수범하는데 어떻게 하찮겠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일이 점점 커지자 사람들은 신우 남편에게 곱지 않은 눈초리를 보냈고 자기들끼리 뭐라 쑥덕거리더라고요. 결국 신우가 사람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며 돌려보냈어요. 신우 남편은 신우의 눈치를 보며 계속 오해라고 자기 말 좀 들어보라고 했지만 신우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는 엄마한테 정말 큰 신뢰를 범했다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신우는 이삿짐 센터를 불러 자기 짐을 전부 빼서 저희 집에 들여놓았어요. 밤이 돼서 집에 온 신우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언니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수문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제 불찰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아가씨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요. 저 그 사람하고 그만 살려고요. 돈 가지고 사고치고 같이 일하는 의사들한테 일 잘못했다고 항의 들어와도 저 다 받아주고 살려고 했어요. 솔직히 생각보다 성격도 안 맞아서 힘들었지만 한번 선택한 사람이니 끝까지 잘해보고 싶었는데 더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렇게 기본도 안 된 사람이라는 거 진작 알아봤어야 했어요. 그래도 아가씨, 헤어지면 이혼이라는 건데 괜찮아요?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같이 사는 내내 내적 갈등이 심했어요. 저 사람 생각보다 너무 가볍고, 게다가 저를 마치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하고, 예전하고는 달라서 그것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혼 결심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하네요. 이제야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선 것 같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고쳐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죠. 계속 틀린 곳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신우는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혔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아버지와도 한참을 이야기했고, 그렇게 저희 집에서는 신우가 이혼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어요. 시아버지도 신우의 결정을 이해한다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위로하셨고요. 신우가 이혼 통보를 한 후에 신우 남편은 저를 회사까지 찾아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아주머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다만 자리를 가려주십사 한 건데 뭔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도 다 제가 잘못했다고 할게요. 그러니 제발 소연이한테 헤어지지만 말아달라고 해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가만 보니까 나한테 사과 같지 않은 사과하는 것도 우리 아가씨랑 헤어지면 개털될까봐 그러는 거네. 내 말 맞지? 제가 차갑게 반말로 팩폭을 하자 신우 남편은 놀라서 저를 보더군요. 여태까지 저한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을 봐서인지 놀라서 입만 번긋번긋 했어요. 너 진작에 글러먹은 놈인 거 눈치챘는데 그래도 네가 아가씨 좋아서 쫓아다녔다니까. 그럼 아가씨한테 잘해주기는 하겠구나 하고 참은 거였어. 근데 너 그것도 아니었다며. 사고는 사고대로 치고 아가씨 힘들게 하고.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거랑 화해하라고 그런 중재를 하겠니. 정신 차려. 그리고 어디 남의 귀한 아가씨 인생 망치려 들어. 인생 망하려면 너 혼자 망해. 저는 무섭게 말하고는 신우 남편을 사무실에서 쫓아냈어요. 안 나가려고 버티며 잘못했다고 비는 신우 남편을 경비원들이 억지로 끌고 나가야만 했죠. 결국 신우는 자기 이름으로 얻었던 병원 자리를 도로 뺐고, 신우 남편은 여기저기 빚만 남고 일자리도 찾지 못해 말 그대로 정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신우 남편은 교수님한테까지 찍혀서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신우 남편은 신우에게 이혼당하고 월급 의사짜리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다가 지방 어디 소도시에 빚을 얻어 집을 구해 작은 병원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래도 의사인데 굶기야 하겠어요. 어떻게든 빚도 갚고 자기 생활 꾸려나가겠죠. 저는 그딴 인간보다는 그 인간 때문에 이혼하게 된 아가씨가 가여워서 견딜 수 없었는데요. 아가씨는 오히려 그 이후로 사람이 더 밝아지고 일도 더 열심히 해서 전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정말 진국인 동갑내기를 만나 다시 결혼도 하게 됐고, 지금은 아들 딸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네요. 저는 시아버지를 몇 년 전에 잘 보내드리고 딸아이와 함께 엄마와 왕래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참, 저희 딸도 대학생이 돼서 자기 진로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네요. 지나고 나니 나쁜 시기는 좋은 마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야 제 자신에게도 좋은 것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을 경험한 후 지금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려고 노력하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가감없는 질책이나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7년 전 일이네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서 3년 차 정도 되었을 쯤이었어요. 유명 대기업의 이름을 빌려 하청을 받고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저는 당시 제 삶에 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엉망이었고 그렇다고 딱히 더 좋은 곳으로 도전할 자신은 없었던 제 자신에게 염증을 느끼고 있을 때였거든요. 여자가 90%였던 제 직장의 동료들 역시 하는 업무에 큰 보람을 못 느껴 돈 많은 남자랑 빨리 결혼해서 벗어나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었으니까요. 저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한 명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월요병 때문에 괴로운 오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정미야, 너 엄마랑 친한 703호 아줌마 알지? 그런데 왜? 그 아줌마가 널 예뻐하잖아. 중매를 놔주고 싶다는데 한번 만나봐. 엄마,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중매야. 소개팅도 아니고. 그게 그거지 뭐. 그 아줌마가 어지간해서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사람이 괜찮아서 꼭 너를 만나게 해주고 싶더래. 집도 뭐 나름 괜찮나 봐. 잘 산다고? 누가 너 보고 결혼하려니? 그냥 한번 만나나 봐. 영 아니다 싶으면 거절하면 되지. 저도 속물기가 있었던지라 다른 것보다 넉넉한 집안이라는 말이 귀에 먼저 꽂히더군요. 당시 남자친구도 없었고 그냥 한번 만나보기나 하자는 마음에 같은 아파트 아줌마의 중매를 수락하게 되었어요. 만나보겠다고 말한 지 일주일 뒤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자연스럽게 연락이 오가며 만날 날짜와 장소를 정했어요. 한 유명 호텔 안의 카페에서 보자고 약속을 하고 드디어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나름 신경을 쓰고 한껏 꾸미고 나갔어요. 창가 쪽에 한 남자가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게 보이더군요. 저기 강병호 씨인가요? 아, 안녕하세요. 여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솔직히 조금 실망했어요. 고작 저보다 3살 많다고 들었는데 40대라고 해도 믿을 만큼 후덕한 얼굴과 몸집에 우리 할아버지가 더 많을 것 같은 소심한 그의 머리숱에 당혹감을 감추기 힘들었죠. 그나마 웃는 인상은 티끌없이 해맑은 사람이더군요. 정미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시네요. 아, 네. 칭찬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많이 떨리네요. 소개팅이 처음이신가 봐요. 쑥스럽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매끄럽게 자리를 이어가지 못해도 정미 씨가 이해해 주세요. 아니에요.
저도 뭐 이런 소개자리를 많이 해본 것은 아니라서요. 전 사실 못소리기도 합니다. 네? 제 자신이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큰 소리로 되묻고 말았어요. 30대 초반인데 아직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남자라니. 게다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런 사실을 그것도 초반에 저렇게 밝히다니. 순수한 건지 모자란 건지 헷갈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소리를 그래서 놀라셨죠? 아니에요. 못소린 게 사실인데요, 뭐.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한 것도 친구가 알려주더군요. 제가 고기를 무지 좋아해서 원래 고깃집에 갈까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친구가 극구 반대해서요.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고깃집에서 선을 보려고 했던 남자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졌어요. 아무리 연애 경험이 없어도 그렇지 첫 만남에 고깃집을 떠올리는 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머리숱, 얼굴, 터질 듯한 뱃살, 비호감 말투까지 저는 대화를 나눌수록 당장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더군요. 하지만 엄마와 다리를 놔준 703호 아줌마를 생각해서라도 꾹 참고 자리를 지키며 어렵게 말을 이어갔어요. 병호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영업팀에 있어요. 휴대폰 주요 부품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한국의 웬만한 휴대폰 회사들에게는 이미 다 저희 회사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딱히 많이 있지는 않아요. 영업이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쪽은 오히려 반대이신가 봐요. 네, 저희 아빠 회사기도 하고요. 아, 아버지 회사군요. 저는 좀 놀랐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침착한 척을 했어요. 그 말로만 듣던 아빠 회사를 물려받을 차기 CEO라니. 그 사람은 여러모로 절 놀라게 하더군요. 하지만 전혀 제 스타일이 아닌 이 사람과 저의 미래가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어색하지만 급하게 자리를 마무리하고 일어섰어요. 굳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그의 호의를 거절하고 오는 버스에서 내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소개팅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야, 연애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세상의 여자는 너밖에 없는 줄 알고 너만 보고 살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외적인 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나중에 아빠 회사도 다 물려받을 거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좋게 봐봐. 너 팔자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잖아. 너도 맨날 그 지긋지긋한 직장에서 퇴사하는 건 남자 하나 잘 만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어른들이 그러잖아.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라고. 현실을 직시해라. 정미야, 네가 한 살이라도 어리고 이쁠 때 데려간다는 사람 있으면 그냥 가. 친구는 제 깊숙한 곳에 지저분한 환상을 적나라하게 쑤시는 말들을 내놓았어요. 저도 말로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남자 덕을 봐서 인생을 좀 고쳐보려는 욕망이 가득한 우매한 여자였거든요. 씁쓸하게 전화를 끊고 집에 들어가니 엄마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미야, 어땠어? 잘했어? 그냥 그랬어.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아줌마가 그러는데 거기 아빠 회사 규모가 꽤 크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회사도 다 아들한테 물려줄 거래. 그 엄마는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백화점도 VVIP라 그러더라. 그런데 우리 딸이 며느리가 되면 아우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다. 아니야.
진짜 내 스타일 아니야. 김치국 좀 마시지 마. 헤이, 사람 한 번 보고는 잘 모르잖아. 몇 번 더 만나봐. 아, 몰라. 나 피곤해. 마음이 심란했어요. 그냥 포기하고 다신 안 보면 그만인데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욕심이 자꾸 그 끈을 못 놓고 있더군요. 그때 마침 그 남자에게서 문자 연락이 왔어요. 정미 씨, 오늘 즐거웠어요. 저는 정미 씨처럼 예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정미 씨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우리 조만간 또 만나요. 그럼 잘 자요. 어린애같이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이런 투명한 사람이 있다니. 게다가 내가 좋다고 대놓고 직진까지 하네? 이성적으로 끌림 없어도 만날 수 있는 건가? 만나다 보면 끌림이 생기는 걸까? 솔직히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재력이 탐난다. 남자로서 매력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돈에 환장한 미친년인가? 밤새 오만 가지 생각으로 잠을 뒤척였어요. 그런 제 복잡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남자의 구애는 그날 이후로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정미씨, 사무실에 정미씨 퀴가 있던데? 요즘 연애해? 난 그런 큰 꽃바구니는 처음 봤어. 그리고 주황색 그 쇼핑백. 내가 아는 그 브랜드인 것 같은데? 뭐야? 네?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가보니 몇 송인지 셀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꽃다발에 명품 에르메스 주얼리가 들어있는 쇼핑백이 있었어요. 제게 그런 큰 선물을 보낼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었죠. 또 하루는 제게 회사 팀원 수를 묻더니 줄 서서 먹는 유명 수제버거 세트를 인원수대로 보내주더군요. 점심값으로 수십만 원을 쓴 거예요. 회사 동료들은 부러워하면서도 시기 어린 눈빛을 보내고는 했어요. 정미씨, 빨리 말해봐. 요즘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얼마나 능력 있는 남자길래 이렇게 정미씨한테 공을 들여? 아주 하루가 멀다 하고 정미씨 택배가 이렇게 오더니 누군지 빨리 말해봐. 궁금해 죽겠어. 그 사람은 우리 집으로도 선물 공세를 이어갔어요. 비싼 과일이며 한우, 영양보조제까지 엄마의 혼을 쏙 빼놓더군요. 얘, 이런 거 받아도 되니? 이게 다 뭔 일이야? 그 사람 어지간히 너 마음에 드나 보다. 돌려줄 거야, 먹지 마. 얘는 남의 성의를 그렇게 무시하니? 돌려주기는 뭘 돌려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눈앞에 펼쳐진 휘황찬란한 선물 공세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까지 나를 좋아하는데 눈 딱 감고 만나보자 하는 생각이 꾸물꾸물 올라왔어요.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활동적인 저를 위해 보수적인 그 사람도 바뀌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하자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하려고 노력하더군요. 오빠, 이번 주에 등산 같이 가자. 올라갈 때는 조금 힘들지만 정상에 가면 공기도 좋고 보람도 있어. 나 등산은 진짜 쥐약인데. 스크린 골프가 낫지 않아? 나 골프 못 치잖아. 그리고 등산이 더 운동이 되지. 실내에서 무슨 골프야. 너무 걱정돼. 걱정은 무슨, 건강해지러 가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래도. 맞다. 오빠, 이따가 노래방 안 갈래? 나 간만에 신나게 소리 좀 지르고 싶은데. 나 노래 못하는데. 우리 가수도 아닌데 뭐. 그냥 부르는 거지. 아, 노래 부르기 창피한데. 남자친구에게 이성적 끌림이 금방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가 해주는 물질적인 부분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더군요. 정미야, 백화점 왔으니까 가방 하나 사줄게. 진짜? 아무거나 골라. 그리고 저녁은 그때 말한 레스토랑 가서 먹자. 거기 엄청 비싼 데잖아. 비싸봤자지. 아무튼 가자. 저는 결국 돈으로 메워지는 가짜 행복에 눈이 멀고 말았어요. 남자친구는 절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가 한없이 제게 베푸는 돈이, 선물이, 보여지는 모든 럭셔리하고 좋은 것들이 빈 사랑을 채워줄 거라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어가며 그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친구는 제게 결혼을 자주 언급하며 얼마나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지 이야기하고는 했어요. 정미야, 우리 결혼하면 네가 살고 싶다던 팰리스에서 살자. 차도 네가 좋아하는 벤츠로 바꿔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말만이라도 고마워. 말만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 잘 살아야지. 너랑 꼭 결혼할 거야.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좋아해주는 그 사람 앞에서 저의 죄책감은 더 커져갔지만 마음 한켠의 탐욕이 죄스러움을 끝까지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정미야, 너 우리 같은 고등학교 나온 찌질이 최선아 기억나? 걔 좀 따돌림 당했었던? 어제 갑자기 SNS 팔로우 신청에 새로 들어와서 봤더니 걘 거야. 그런데 대박이야. 그 찌질이 최선아 완전 인생 역전했더라. 왜? 얼굴에 공을 많이 들였나 보더라고. 이미 결혼한 것 같은데 완전 연예인처럼 살더라. 연예인처럼 살다니? 걔 SNS 가서 보니까 집도 엄청 좋고 외제차도 많아서 돌려가며 타더라고. 집에 명품들이 질비하고 해외여행 가서 좋은 호텔에서만 묵은 사진 천지야. 남자가 무슨 사업하는 것 같던데 얼굴은 완전 안 보고 결혼했나 봐. 미녀와 야수 수준이더라고. 하긴 그 정도 재력 갖고 들이대면 못생긴 얼굴 정도야 용서할 수도 있지. 나도 보여줘봐. 걔 SNS. 친구 말이 사실이었어요. 예전에 찌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화려하고 럭셔리하게 치장한 선아가 모든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부러웠어요. 나랑 같은 나이인데 외제차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비싸고 유명한 곳에서만 먹는 사진을 보니 너무 부러웠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해서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도록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었는데 말이죠. 돌연 적극적으로 바뀐 제 태도에 남자친구는 너무 좋아했고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어요. 날짜를 잡고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우리 집 거실보다 큰 대문이 열리고 어머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어머, 드디어 만나네요. 우리 병호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하던 정미 씨를 이렇게 보니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정미입니다. 식사 전에 차 먼저 한잔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미인이네요. 우리 병호가 눈이 꽤 높은데 정미 씨가 아주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병호가 너무 착해서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했었는데 이제야 안심이 되네요. 우리 병호가 잘 해주죠? 네.
오빠가 잘해줍니다. 다행이네요. 오늘 우리 병호 아빠도 같이 보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잡혀서 자리에 같이 못하게 됐어요. 네, 많이 바쁘시니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다음에 애 아빠 있을 때 또 우리 병호랑 와요. 어머님이 말끝마다 우리 병호 하면서 30 넘은 아들을 아기 부르듯이 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많이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었구나 하고 넘겼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요, 정미 씨. 먹을 게 너무 많은데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한 귀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꽉 채워져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살이 찐 이유가 분명해졌죠. 그때였어요. 어머님이 옆에 있던 남자친구 밥숟가락에 반찬을 놓아주며 우리 병호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에요. 병호야, 이 야채 좀 같이 먹어봐. 응? 몸에 좋은 것도 먹어야지. 아이, 나 이거 싫다니까. 쓴맛 난단 말이야. 그래도 먹어야 건강해지지. 엄마가 쓴맛 잘 안 나도록 좀 달가 있으니까 한 입만 먹어봐. 응? 저는 기이한 광경에 젓가락질을 멈췄어요. 마치 반찬 투정하는 3살짜리 어린 아이를 달래는 것 마냥 어머님은 남자친구에게 계속 반찬을 밥 위에 올려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남자친구의 태도였어요. 밖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의 모습에 당혹스러웠어요. 마치 어머니와 함께 있는 밥상 앞에서 이런 일은 흔히 있는 것처럼 야채가 싫다며 뾰루퉁하게 입을 내미더군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어머님이 과일을 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포도 없어? 포도 당 너무 높아서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사과랑 배 많이 먹어야 돼. 자, 여기. 포도 없으면 샤인머스켓이라도 사오지. 먹고 싶단 말이야. 알았어. 내일 엄마가 백화점 가서 사올게. 과일에 포크를 꽂아 연신 아들에게 건네주는 어머님과 그걸 손도 안 대고 낼름낼름 받아먹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힐 것 같았어요. 그래도 최대한 좋은 표정을 유지하며 마무리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제가 나갈 때까지 어머님은 남자친구를 아기 취급하더군요. 정미 씨, 우리 병호 잘 부탁해요. 하도 순진하고 모르는 게 많아서 내가 걱정이에요. 무슨 일 있으면 꼭 나한테 알려줘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에서 나와 심각해진 제 표정을 보고 남자친구는 눈치 없이 물었어요. 왜 그래? 배 아파? 오빠, 나 좀 충격받았어. 충격? 왜? 오빠 마마보이야? 어? 내가? 나 마마보이 아니야. 그럼 내가 본 게 다 뭐야? 뭐가 어쨌길래 그래? 남자친구는 여전히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자기는 전혀 마마보이가 아니라며 펄쩍 뛰더군요. 그냥 남들보다는 엄마와 좀 더 친해서 그렇다나 뭐라나. 하지만 진지한 얼굴로 조목조목 제 설명을 듣고는 그제서야 남자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많이 신경 쓰였구나. 이제 안 그럴게. 엄마한테도 그러지 말라고 할게. 나 진짜 마마보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진짜 바뀔 거야? 바뀔게. 다행히 남자친구는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제 눈치를 보며
장단을 맞춰주더군요. 제가 그래도 기분이 풀어지지 않는 분위기가 계속되자 남자친구는 치트키를 사용했어요. 정미야, 이거 엄마가 너 주래. 이게 뭐야? 돈?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우리 집에 인사 왔으니까. 그냥 인사 간 건데 무슨 돈을 주셔. 먹을 것도 이렇게 푸짐하게 해주셨는데. 내 친구들 놀러 올 때도 가끔 용돈 주시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 봉투 안에는 놀랍게도 빳빳한 새 지폐로 3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진짜로 어머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제 눈치 보고 오빠가 급하게 준비한 건지는 아직까지도 알 수 없지만 그 돈을 보니 이상하게 방금까지 있었던 불쾌했던 감정이 단숨에 바뀌더군요. 이후에도 돈이나 비싼 선물들로 제 불만이나 불편함을 입막음하는 일이 많았었고 제 자신도 미련스럽게 거기에 길이 들여주고 말았어요. 결국 본격적이고 걷잡을 수 없이 빠른 결혼이 진행되었어요. 오빠 쪽에서는 결혼 날짜도 최대한 빨리 잡으려고 하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뭐든지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오빠가 저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가 보다 하고 입이 귀에 걸려 있었지만 그건 저를 위한 것이 아닌 오빠를 위한 결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님이 제게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정미야, 우리 병호는 장차 아버지의 저 큰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는 아이야. 내 맘 같아서는 더 내 품에 두고 싶지만 결혼이라는 걸 하고 아이도 낳고 진짜 자기 가정을 꾸려봐야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겠지. 큰 사람이 되어야 회사 경영도 잘 할 테고 결혼을 빨리 시키려고 하는 건 다 우리 병호의 미래를 위해서란다. 아, 병호가 정미 너를 마음에 들어하기도 하고 오해하지 말거라. 저는 오빠의 대사를 위해 옆에 세워지는 보기 좋은 인형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내가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다면, 정말 돈을 물 쓰듯이 살아볼 수만 있다면 사랑 같은 건 숨겨놓고 가면을 쓰고서라도 살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속마음을 잘 숨기다가도 제일 친한 친구 앞에서는 가끔 무너지기도 했어요. 결혼 날짜도 다 잡고 시댁에서 마련해준 신혼집을 보고 온 날, 저는 친구에게 술 한잔 하자고 불러냈어요. 하나야, 나 오늘 신혼집 계약하는 것까지 다 보고 왔다? 어디로 구했는데? 거기 전에 내가 말한 데 한강 앞에 있는 거. 50평짜리 땡땡 팰리스? 좋냐? 좋냐고? 좋아야 하는데 잘 모르겠다. 너 지금 마음 한쪽이 구리지? 그건 네가 나보다 더 잘 알잖아. 정미야, 꼭 이 결혼 해야겠어? 여기까지 와버렸잖아. 해야지. 야, 파혼이 이혼보다 낫다고 그러잖아. 이럴 거면 너 진짜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야, 네가 봐도 나 완전 병신 같지? 그깟 돈이 뭐라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살 부비면서 살겠다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너 알잖아. 너 지금 결혼 앞두고 있는데 얼굴 하나도 안 행복해 보여. 너도 지금 속으로 싸우고 있는 거지? 돈은 많은데 좋아하지 않는 남자랑 막상 살려니까 괴로운데, 그렇다고 뭔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도 계속 그냥저냥 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 부대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싫기도 한 거잖아. 넌
내 속에 완전 들어갔다 나왔네. 솔직히 내가 네 입장이어도 고민될 것 같기는 해. 그래도 신부 될 사람 얼굴이 이 모양인 거 보니 이걸 내가 막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나도 참 난감하다. 하나야,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아무리 생각해도 난 오빠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야? 아니, 좋아하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평생 안 쓰고 안 먹고 해서 돈을 모으다 죽는다 해도 내 관짝 한 기퉁이 발도 못 붙이는 억대 아파트를 오빠네는 턱턱 아무렇지 않게 계약하더라? 결혼식장? 예약 꽉 찼다고 했는데 웃돈을 몇 배 더 준다니까 바로 전화해서 다른 부부랑 날짜 바꿔주더라. 캐럿짜리 예물 세트 사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사라고 한도 없는 카드 쥐어주더라고. 결혼 선물인 신형 외제차는 지금 배 타고 한국 오는 중이야. 신혼집에 가구부터 전자제품, 하물며 식기부터 숟가락, 젓가락까지 프랑스 명품으로 깔아놓을 테니까 어머님이 나보고 신경 쓰지 말래. 너 이런데 안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니? 오빠가 싫다가도 내 손에 쥐어지는 그 많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 싫은 마음이 좋아지지는 않는데 단념하게 돼. 나도 알아. 내가 어리석고 병신 같은 거. 그런데 이런 풍요로운 생활이 자꾸 나를 안주하게 해. 나오려고 할수록 더 빠져. 뻘밭에서 허둥대는 느낌이야. 정미야, 진짜 미치겠다. 널 어쩌면 좋니? 지금 네 마음에 있는 두 가지의 너 자신 충분히 이해돼. 그래서 나도 적극적으로 널 말리지 못하는 거야. 어른들이 그러잖아.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예전 사람들은 얼굴도 안 보고 설렘도 없이 결혼해서도 애만 잘 낳고 잘 산다고. 나도 자꾸 그렇게 나한테 최면을 걸고 있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 오빠는 너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던데? 너는 그렇게 싫어? 돈도 많고 너만 바라보고 진짜 너만 그 오빠 좋아하면 금상첨화잖아. 오빠 착해. 착하고 순수하고 나 많이 좋아해주고 그렇지.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오빠한테 이성적으로 감정이 하나도 안 생겨. 그건 노력해도 안 생겨. 나도 미칠 것 같아. 진짜 사람 인연이라는 게 마음처럼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봤을 때 너희는 인연이 아닌데 간신히 풀 붙어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 나도 원래 이렇게 돈에 환장한 년이 아니었는데 이게 중독 같은 건가 봐. 한번 이런 세상을 맛보고 나니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손가락질 당할 테니까. 당연하지. 나도 네 친구니까 이렇게 얘기 들어주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벌써 욕하고 난리 났을 거야. 그런데 너무 어려운 문제다. 정말 결혼하면 사랑은 다 필요 없는 걸까? 돈만 많으면 그냥 다 참고 사라지는 건가? 나도 모르지. 우리 모두 결혼해 본 적이 없으니까. 친구 하나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어요. 술에 취해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울다 웃다가 하기를 반복하곤 했죠. 하지만 어떤 결론도 낼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대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며 모두 좋은 집안에 시집간다며 복 받았다고 한마디씩 했지만 저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기만하고 최면 걸고 있었죠. 친구 하나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해주었어요. 정미야, 그래, 이렇게 된 바에
네가 선택한 결혼이야. 이제 책임도 너에게 있는 거 알지? 그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게 될 너지만 가끔씩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리거나 허전해지면 나 불러. 같이 술이나 먹자. 하나야, 고마워. 화려하다 못해 눈이 부시게 멋진 결혼식장과 웨딩드레스,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도 제 마음을 아는 건 친구 하나밖에 없더군요. 친구 말대로 이제는 제가 선택했으니 제 책임만이 남아있다는 걸 뼈에 새기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을 끝내고 애써 밝은 얼굴로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저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더군요. 그중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장롱 안의 남편 옷이 뭔가 다르게 정리된 것처럼 보였어요. 오빠, 왜 이렇게 옷들이 갑자기 정갈해 보이지? 아, 우리 엄마가 와서 정리했을걸? 나 예전에도 옷 정리는 엄마가 맨날 해줬거든. 저렇게 바지를 전부 왼쪽, 윗도리를 오른쪽으로 둔 건 100% 우리 엄마거든. 어? 그럼 우리 여행 갔을 때 집에 오셨던 거야? 그렇겠지 뭐. 이런 일은 빈번히 일어났어요. 또 하루는 제가 나갔다 오니 냉장고에 있던 반찬이 전부 바뀌어 있더군요. 귀신이 왔다 간 것처럼 소름이 끼쳐 나중에 남편에게 말하니 진미채랑 파김치, 장조림이랑 닭볶음탕? 제육이랑 불고기 조림까지 있다고? 아, 그거 우리 엄마가 해다 놨네. 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거든. 아니, 그럼 오신다고 말이라도 하시지. 내가 해놓은 반찬은 싹 버리시고 새 반찬으로 다 넣어놓으셨어. 아, 그게 미안해 정미야. 엄마가 며칠 전에 전화 와서 밥 잘 먹고 다니냐고 물어서 정민 네가 내 건강 생각해서 나물이랑 채소 반찬 많이 해주는데 좀 그렇다고 말했거든.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걸 또 다 해왔나 보네. 난 아기로 한 말은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제가 별 말이 없자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아들에 대한 선 넘은 사랑을 시전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주말에 1박 2일로 친정을 다녀왔는데 안방 친구가 전부 바뀌어 있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오빠가 입을 바꿨어? 아니, 엄마가. 어머니가 왜? 그런 화려한 꽃이불이 아기를 잘 갖게 해준대. 뭐라고? 우리 결혼한 지 2달이나 됐는데 아직 아기 얘기가 없으니까 엄마가 어디서 들었는지 꽃이불을 구했다 그러더라고. 그거 이탈리아에서 국내로 조금밖에 안 들어오는 완전 비싼 거래. 아기라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이불을 그런 이유로 마음대로 바꾸신다는 게 말이 돼? 옷처럼 이런 것도 취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헤이, 정민 너 또 예민하게 군다. 저거 비싼 거라니까. 아기도 생긴다니까. 좋지 뭐. 아무 일 없다는 듯 희죽희죽 웃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머리가 띵해지더군요. 더 기가 막힌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벌어졌어요. 제 앞으로 등기가 도착해 뜯어보니 난생 처음 보는 가입 서류였어요. 교양수업 등록증? 이게 뭐지? 가입 등록 확인란에 아버님의 회사명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 그거 도착했니? 그거 내가 정민호 대신 등록했어. 다음 주부터 나가면 돼. 이게 뭔데요? 그거 VIP들끼리만 공유하는 수업이야.
우리 같은 집안이랑 결혼하려는 며느리들만 모여서 수업 받는 거란다. 요리, 예절, 쇼핑, 사교 같은 거. 전반적으로 알려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세상에 그 수업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다. 내가 정미 널 위해 어렵게 택이 타서 가입했잖니. 너무 고마워는 안 해도 돼? VIP 며느리 수업이요? 여러모로 다 좋은 거야. 가서 특히 남편 내조하는 법을 잘 배워놔. 나중에 CEO 부인 돼야 하는데 너도 지금부터 격에 맞게 준비하면 얼마나 좋니? 거기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랑 너도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렴. 나중에 또 어떻게 만날지 모르잖아? 들어본 적도 없는 VIP 며느리 수업을 시어머니가 저 대신 등록해 놓은 거였어요. 심지어 들어가기가 워낙 까다로워 아버님의 회사 명과 증빙 서류까지 제출해서 심사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는 수업이더군요. 환장을 노릇이었어요. 저녁에 남편에게 서류를 내밀며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니와 똑같이 반응하더군요. 와, 엄마가 이런 걸 또 어떻게 알고 등록했대? 재밌겠다. 나는 별로 안 다니고 싶은데. 왜? 가서 이것저것 배우고 그래. 우리 엄마가 너 재밌으라고 해줬는데. 이게 날 위한 게 아니라 오빠 내조 잘하고 이 집안 격에 맞게 살라고 인생 갈아엎는 수업인 것 같은데. 내가 재미있을 것 같아? 내조 잘하면 다 좋은 거 아닌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빠, 입장을 바꿔서 나 뒷바라지 잘하고 격 높이는 수업 끊어줄 테니 열심히 들으라고 하면 얼씨구나 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왜? 난 우리 아빠 회사 물려받을 사람인데 그런 건 정미 너가 받는 수업이지. 그러니까 오빠나 어머니 생각은 그런 거잖아. 오빠는 대단한 일할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옆에서 뒷바라지 열심히 하고 레벨 맞는 예쁜 인형 되라고. 그거 아니야? 그게 나쁜 거야? 너도 좋은 데서 살고 예쁜 옷 입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잘 살고 다 좋은 일이잖아. 뭐라고? 저는 그때서야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들더군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내 발등을 내가 찍었구나. 내가 화려함에 눈이 멀어 스스로 화를 자초했구나. 다리가 풀리며 후회가 몰려왔어요. 맞아요. 저는 정말 남편의 인형으로 이 집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더 큰 시련은 시어머니나 남편은 어떤 악의도 없이 이런 일들이 익숙해서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죠. 한심스러운 제 자신을 향한 악다구니가 계속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울며 소리만 지르고 있자 갑자기 돌변하더군요. 야, 여정미, 너 왜 이러는 건데?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우리 엄마는 너 수업 받으라고 해줬는데 네가 뭔데 화를 내? 이렇게 레벨 떨어지는 짓 하니까 VIP 수업 들으라는 거잖아.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 앞에서 제가 주저앉아 계속 울고만 있으니 남편은 스스로 오해를 더 크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너 계속 말 안 할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이거 아주 나쁜 년이네. 그 순간 남편의 손이 제 뺨에 날아들었고 저는 기절을 해버렸어요. 자기 엄마를 욕보인다고 오해한 남편은 화를 주체 못하고 그런 거였죠. 정신을 잃은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에 누워있더군요. 조금 전 일을 생각하니 죽고만 싶었어요. 누구 탓을 하겠어요. 다 제 잘못된 선택이었는데
연락받은 부모님은 놀라 달려오셨고 저는 친정에서 며칠 동안 먹지도 않고 누워만 있었어요. 저는 그냥 미친 불효녀가 되어 있었어요. 정미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착해 보이던 박수봉은 또 왜 널 때린 건데? 이야기 좀 해봐. 엄마, 그냥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 사람 좋아하지도 않는데 돈에 눈이 멀어서 결혼하면 그냥 다 잘 살아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나는 그냥 평생을 꽂아 놓은 보릿자루로 살아야 한다는 걸 직시한 순간 무너지고 말았어. 미안해, 엄마. 한때의 어리석음을 용서받을 수 있다면 정말 무엇이든 하고 싶었어요. 누가 등을 떠민 것도 아닌데 지옥불로 제 스스로 몸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열흘 정도 지난 뒤 시어머니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우리 병호가 많이 놀란 것 같더구나. 자기가 그러고도 자기가 놀랐으니 벌레도 못 죽이는 아이인데. 아무튼 말 길게 할 것 없이 병호 대신 내가 이 말 하려고 너 부른 거다. 결혼한 지 아직 3달밖에 안 됐고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이 결혼 없었던 일로 하자. 우리 집안에는 어마어마한 스크래치가 생겼지만 우리 아들 앞길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떨치고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어디 가서 너만 하네 또 못 구하겠니? 너보다 훨씬 나으면 낫지. 이번 일은 그냥 큰 액땜 한번 한 걸로 치마.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널 어떻게 하고 싶지만 우리 병호가 자기 방어한답시고 너한테 손을 좀 올린 것도 있으니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없던 일로 마무리하면 좋겠다. 결혼한 건 저와 남편인데 결국 마지막을 시어머니와 끝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벌레도 못 죽이는 여리디 여린 남편은 놀라서 나을 수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잘못을 알기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더군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도 제 욕심 때문에 잘못 선택한 피해자니까요. 저는 한동안 숨어 있고 싶었어요. 제가 잘 살 거라 기대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그리고 스스로를 기만한 제 자신으로부터 모두 숨고 싶었어요. 그래서 있는 돈을 모두 갖고 편도 티켓만 끊어 여행을 떠났어요. 기약 없는 여행이었어요. 부모님도 제가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와도 된다며 저를 보내주셨어요. 여행 중에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 부자지만 걱정이 많은 사람, 아프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 젊지만 늙게 사는 사람, 늙었지만 건강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등등. 부유한 삶이 곧 행복한 삶이라고 여겼던 제 머리를 깨워주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접하게 되면서 저도 점점 바뀌더군요. 3년간의 기나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다시 잘해보자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에게 사과하고 싶었어요. 저를 폭력한 것을 떠나서 그는 제게 잘해줬지만 제 욕심으로 인해 모든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없는 번호라는 대답뿐이었죠. 얼마 후 엄마가 넌지시 제게 말해주었어요. 얼마 전에 너 그 충매 섰던 703호 아줌마 만났거든? 그런데 그 집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더라고. 왜? 너랑 그렇게 결혼 깨지고 나서 며느리가 벌써 2명이나 들락날락했대. 그게 무슨 말이야? 그 후로
결혼을 2번이나 더 했다는 소리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병호가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었나 봐. 다 그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커서 그런지 뭐 결정도 잘 못하고 아무튼 똑똑한 애는 아니었나 봐. 여자애도 지 엄마가 데려다 살라고 하면 같이 살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그 엄마가 또 내쫓고 또 내쫓고 해서 3년 사이에 며느리가 2번이나 바뀌었다더라. 다 큰 아들 며느리를 바꿨다고?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말이다. 그보다 더 큰 일은 말이야. 그 아버지가 예전부터 다른 여자가 있어서 2집 살림을 했었나 봐. 그런데 거기랑 아들까지 뒀대지 뭐야. 병호보다 좀 어린데 똑똑하고 아주 야물딱진가 봐.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병호 회사에서 내보내고 병호 엄마랑 이혼하고 그 다른 여자랑 아들이랑 합쳤대. 그리고 회사도 그 아들한테 물려줘서 후계자 시키겠다고. 그래서 병호 엄마는 완전 버림받은 거지. 병호랑 그 엄마한테는 지금 사는 그 아파트랑 돈 조금 주고 끝냈대. 아우, 사람 일 모른다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니? 병원 애한테는 미안하지만 지금이라도 너 그 집 사람 안 된 게 천만 다행이지 뭐야. 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없는 동안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진짜 어른이 되지 못한 전 남편. 그런 남편을 집착하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던 시어머니. 그리고 조용히 방관하듯 하면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심판했던 시아버지.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동시에 이상하고 나쁜 안도감이 들기도 했어요. 지금 시어머니는 충격에 쓰러져 누워만 지내고 전 남편 역시 보잘것없는 회사에 들어가 욕먹으며 일을 배워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당연히 회사 CEO가 될 줄 알고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돈도 있는 대로 써버려서 급하게 아무 곳이나 들어간 것 같았어요. 헤어졌지만 그래도 그가 너무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한때 허황된 꿈을 꾸며 내 것이 아닌 것을 잡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제 지난 날을 반성하고 곱씹으며 살고 있어요. 나쁜 욕망이 얼마나 제 스스로를 잡아먹고 주변에 피해를 주는지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똑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제 분수에 맞게 살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